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개아들 불의 줄리아가 저쪽에 앉았습니다. 4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식입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재편 상황에서 그동안 재정을 허물어 버텨오던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를 맞은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늘지 않는 깊은 불황,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곡물 자급률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19.3%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값과 식량 값이 오르니 서민 경제가 보통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새 정부는 지금 쓸 돈이 없습니다. 국가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아니, 빚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새 정부는 이미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가장 힘있는 인수위 절반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의 자기 생각이고 고집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총리 인준을 위해 또 한덕수를 찾아냈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는 적어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니 올드보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선인 주변에 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 경력이나 권력에 줄을 서서 얻었던 경력 외에는 별다른 경력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문자 그대로 올드보이들만 보입니다. 거론되는 경제 관료도 실물 경제를 모르는 학자들 뿐입니다. 지금 국민의 절반은 대선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상실감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얼토당토하는 보신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대선 전만 하더라도 차마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그것입니다. 그걸 국회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윤석열이 손에서 칼자루를 빼앗겠다는 수작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도 그들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주가를 올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영선의 당대표는 지금 성상납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하게도 중앙일간지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검찰 수사 기록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엔 폭로 당사자인 가세인에서 이준석이 하수인을 보내 돈 7억을 주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도 당사자인 당대표가 멀쩡하게 행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야당 수뇌부의 도덕 불감증을 넘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 이준석은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며 입당 원서를 낸 가세현 강용석을 최고의 투표 절차를 거쳐 매몰차게 막았습니다. 이런 만신창이 몸으로 국민의힘은 뭘 계획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후안무치하다고 비웃던 국민의힘은 지금 왜 다들 이 사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보수도 아니며 개혁 세력도 아니며 더더욱 국민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할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그저 권력과 명성의 눈이 먼 정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제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이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검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어제 8일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엔 아주 원론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은 민주정은 없습니다. 미국도, 또 우리가 형사법 체계를 개수받은 독일,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보신 쿠데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 급기각에 시행됐던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파동까지 거치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저는 경찰이 일부 범죄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처럼 비대해진 경찰 권력도 반대합니다. 자체 과거처럼 이 촉탁수사, 이른바 청탁수사의 폐해가 벌어지면 그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거대 경찰권이 권력의 개가 된다면 그때 벌어질 공안 정치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읍소작전을 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 일사불란한 준비 작업을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를 법사위로 그리고 법사위 소속이던 박승준을 기재위로 맞바꾸는 사보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로써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그저 기소나 담당하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경찰과 사법부로 완전히 재편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 안에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검수완박을 맡겠습니까? 인수위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대검에 이어 일선 지검과 지청도 잇따라 검사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누가 지금 민주당을 맡겠습니까? 이제 대장동 게이트와 백연동 아수라의 그분도 백주대로에 활보하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퇴임하는 문재인은 두 발 쭉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까? 어느 경찰이 말입니다. 어느 검사도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범죄의 진짜 범인을 잡아들여서 문초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라는 망상으로 벌였던 대체에너지 광풍으로 아름다운 산예를 파헤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깔았던 국도 파괴의 배후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시대 권력자들 중에 문재인과 촛불 세력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썼던 직권남용을 만약 새 정부의 검찰이 휘두른다면 살아남을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지난 5년 우리는 신문 방송에서 전 정부 사람들에게 쇠고랑을 채워놓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혹은 직권남용 강요 이런 죄명으로 조리돌림하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실 직권남용은 형법전에서 잠을 자던 죄명이었습니다. 그 녹슨 칼을 꺼내 문재인은 너무 잘 써먹었습니다. 사실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써먹을 정가의 보도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2018년 4월 27일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위의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대화를 주목합니다. 그 대화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고 녹음되지 않아 밀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도보다리 회담 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입니다. 나중에 과연 문재인이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것인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문재인이 건넨 USB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 조항기는 이런 보도를 거짓이라고 일축했지만 도보다리 밀담에서 USB를 건넸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는 2018년 4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담긴 USB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 USB에 담긴 프레젠테이션 영상 자료에는 발전소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당시 도보다리 산책을 두고 문재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도보다리 산책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에 돌아와서 방송 나온 걸 보니 내가 봐도 보기가 좋더라. 정말 조용하고 새소리가 나는 그 광경이 참 보기 좋았다. 도대체 적장과의 밀담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김정은을 두고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가 끝나고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면서 문재인은 약 10초간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음악회처럼 말입니다. 그 회의 중에 김대중 부인 리희호로부터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라는 이 축전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한 말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노벨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으셔야 하고 우린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결국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과의 밀담 내용은 두 사람이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예는 없습니다. 우방과의 정상회담도 모든 대화 내용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는데 하물며 주적의 수장과 대화가 비밀에 붙여진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날 참모들에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뒷얘기를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30분간 도보다리 밀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조언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언론도 도보다리 밀담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화면에 잡힌 것이 화제가 됐을 뿐입니다.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구두로 발전소를 얘기한 적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에게 넘긴 USB와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직후로 기억합니다. 이 청와대 의전비서관 조항기는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당시 그러니까 4월 3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은 주목할 만한 거짓말입니다. 거짓이다.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다. 그는 당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다. 도대체 USB에 무엇이 담겼기에 조항기는 자신의 표현대로 물밑 거래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당시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나중에 한 말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넘긴 자료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자료 등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근영이 신경제구상에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이었다고 나중에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적의 수장에게 국민에게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껏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물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보다리 위에 주적 수장과의 대화는 영원히 비밀로 남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이처럼 비밀이 많고 그리고 자화자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이 최영석 경제부 차장의 이쯤 되면 자화자찬 또 병 이런 제목의 사내 칼럼이 실렸는데 정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칼럼엔
기사화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홍남기가 한국판 뉴딜 추진 유공자 45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또 어떤 공헌을 세웠길래 훈장을 수여한 걸까요? 정권 말기에 말입니다. 최영석 차장의 글은 서슬이 풀었습니다. 이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3월 물가와 220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국가부채가 발표됐다. 나라 경제는 소용돌이 휩쓸려 가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 수장은 막판 업적 생색내기에 여념 없었다. 그렇습니다. 홍남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홍남기는 한국판 뉴딜은 해외 언론,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랑했다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재정 160조 원을 포함한 220조 원을 쏟아부어, 그러니까 민간의 60조 원을 더해서 220조 원을 쏟아부어 재작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한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효과를 내서 훈장을 수여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건 문재인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이 공공기관장 알박기처럼 뉴딜 알박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올해 예산은 33조 1000억인데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00조 원이 넘는다고 최영석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예로 정부 청사 내 화분을 놓고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는 것이 그린 뉴딜로 포장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 칼럼의 끝에 나오는 어느 경제관료의 말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주도 경제계획은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부뚜막만 깨부쉈다. 이 한국판 뉴딜을 입안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알바인 일자리만 만들어낸 홍남기를 만약 전 정부 관료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미 GDP 50%가 넘는 1075조, 이건 올해 말입니다. 1075조 국가 채무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면피용 발언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자, 짧게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구 사제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8일 유영아TV 유튜브에 후원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말이라는 4분 54초의 영상이 떴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의 선공후사 정신을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 참 회한에 가득 찬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못한 꿈을 유영아가 이룰 것을 약속하며 그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유영아 지지 배경으로 이심전심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에게서 힘든 시간을 참아내며 만남을 차단한다는 모함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말없이 비난을 감내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국의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 추세에 대해 어제 새벽 6시 좀 넘어서죠.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끌어내렸고 배우자를 잡아넣었고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며 이렇게 통안에 차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한 말씀 드리죠.
그가 도력한 것은 이 나라의 마지막 공정, 마지막 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